오늘 그걸 다 이제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같은 하이프 사이클 많이 아실 거예요. 혁신에 이제 그 플레이트 현상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변화가 팬데믹 이후에 뭐 디지털 디스럽션이나 뭐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여기에다가 뭐 기후 변화 또 세대 변화 지금 뭐 밀레니얼도 이미 뭐 예전 세대가 될 정도로 완전히 젠지, 알파 제너레이션까지 제너레이션 시프트가 되고 있고요. 정치 지정학적으로도 텐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더 밀크에서 볼 때는 기술과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사실 같은 하이프 사이클도 어떻게 보면 20-3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변화가 지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왔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에 바로 이 GPT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GPT와 인공지능은 하이프 사이클이 이거는 뭐 이거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여기가 있는 거죠. 완전히 지금 하이브이. 그래서 하이브이 더 넘어서 여기까지 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 더 밀크에서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하이브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한 뭐 여름까지는 이 슈퍼 하이브이 계속 되다가 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알파고 나왔을 때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인공지능 알파고 하다가 다시 언제 내려가는 듯이 할 건데 이 지금 GPT 같은 경우도 아마 GPT 아니면 다 죽을 것 같이 비즈니스가 죽을 것 같이 행동하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이러다가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저희 다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뭐 GPT 쇼크 뭐 이건 뉴욕 타임즈 기사예요. 엑사이팅 앤 스케어리 이게 정말 흥분되면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실 이 1억 돌파가 2개월 만에 됐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우버라든지 뭐 텔레그램 이게 뭐 70개월 만에 이거 틱톡이 9개월 만에 1억 돌파해서 난리가 났고 틱톡 야 이게 대단하다. 기업 가치가 20 빌리언, 30 빌리언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GPT는 지금 2개월 만에 1억이 됐고요. 검색 엔진 기준으로 봐도 벌써 18%나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이게 전례 없는 속도로 이렇게 어둠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하이프 사이클처럼 이렇게 왔다가 혁신의 프레이트 현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비즈니스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 잘 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빌 게이츠조차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3월 21일 뭐 얼마 안 됐죠. 3월 21일 날 게이츠 노트를 썼어요. 이게 연관해서 쓰는 건데 이 게이츠 노트에서 2015년에 팬데믹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게이츠 노트에서 했던 건데 The Age of AI has begun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빌 게이츠조차도 이 GPT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 PC죠. PC, 인터넷, 휴대전화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변화다. 빌 게이츠조차도 지금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PC는 IBM PC, 소프트웨어는 파는 것이다. 그 전까지 빌 게이츠 전까지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하드웨어에 딸린 그냥 펌웨어 정도였는데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을 하면서 지금의 오늘날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타난 건데 이 빌 게이츠조차도 이런 GPT를 보고 놀랐다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워낙 이 이걸 슈퍼 커넥티드 됐기 때문에 현실과 인식 경험의 격차가 커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 봐야 이 리니어적인 싱킹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근데 실제로 이제 기술의 변화는 익스포넨셜리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갭에서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도 이 안에 있었던 거고, 그 어떠한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이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쉽게 사실 예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근본적인 변화 왜 이렇게 빌 게이츠조차도 현실과 인식의 디스럽션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사물과 사람이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니글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86.29%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이 말은 북한하고 폴리네시안 이런 사람들 빼면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IoT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뭐 310억 개 IoT 기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 파워를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는 거, 니글렛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시그널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으로 해서 뭐 LLM, 뭐 AI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중에는 웹3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티브 AI로 생성된 거를 크립토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웹3까지 다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왜 여기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크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입니다. 이게 은행이 파산됐다. 이거 한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산됐다고 난리나는 뉴스에도 한국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파산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산된 이유가 여기 제가 쓴 기사 아닙니다. 이거 다 그 뉴욕타임즈, 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기사인데요. 이게 그 트위터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리콘밸리뱅크는 지난해만 해도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가가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주가 700불짜리예요. 700불. 지금 마켓 크러쉬 되면서 지난해 크러쉬 되면서 300불 되었어요. 파산 직전, 파산 일주일 전에 뭐 막 뱅크런 하기 전에도 100몇 불짜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파산되기 이거 48시간 만에 붕괴된 거거든요. 제가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48시간을 제가 이거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막 출장 준비하다가 이거 붕괴돼가지고 현장에 간 거거든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왜냐면 그 지난 주만 하더라도 그 20개 증권사들이 다 추천을 했어요, 이 회사를. 증권사들, 미국 증권사들이 추천해서 이거 괜찮다고. 근데 48시간 만에 붕괴가 됐어요. 이 회사가 뭐 불량해서 아니면 이 회사가 뭐 잘못해서 물론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결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결과 뜯어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그 고객 수가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VC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그냥 일반 은행이 아니고 좀 사모펀드 같은 은행이에요. 대출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은행하고 사모펀드를 같은 결합해서 뭐 700불까지 가는 성장하는 회사인데 이 고객이 얼마 안 되고 이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 얘네들도. 단톡방에서 왓츠앱이나 텔레그램에서 벤처캐피탈회가 야 빼! 그렇게 한 거예요. 위험하다고. 왜냐면 지금 은행이 사실 지금도요 여기 가까운 우리은행 가가지고 오 대표님이 야 이거 뱅크런 빼 하면은 다 빼잖아요. 그럼 그 은행 난리 나요. 그 은행 뱅크런 야 안 좋아 빼 이러면 왜 은행이 지금 돈을 쌓아두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은 다 재투자하거든요.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파생 상품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은행은 다 돈을 굴리게끔 돈이 없어요. 은행이 돈 가지고 있는 은행이 없어요. 다 굴리지. 근데 그래서 재보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뱅크런을 일어난 거는 그 VC가 야 빼가지고 공명심에 내가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위험하다고. 왜냐면 자기는 이제 채권을 실리콘밸리뱅크에서 채권을 사는데 이게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게 대차대조표 이자율이 오르니까 손실이 많이 나니까 이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채권을 판 거거든요. 그냥 시간만 늦으면 올라가는 걸 수 있는데 시간 지금 그 은행은 대차대조표 맞춰야 되잖아요. 규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팔았는데 얘가 이상한가 보다 해가지고 뱅크런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가 된 거예요. 이 은행은 뭐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량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은행이었는데 얘가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빼라고 했던 그 사람 이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레딧 스위스 무너졌어요. 응? 그 전에 시그너처 무너졌어. 지금 야 빼 스마트폰을 왜냐면 다 그 트위터로 빼 그 다음에 단톡방에 빼 또 빼 그래가지고 다른 은행에 개설해가지고 빼 이게 48시간만 몰아가지고 붕괴가
된 거예요. 믿기십니까? 금융위기 하면요 보통 뭐 은행의 부실, 그죠? 대출 부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제 기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니글렛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글씨는 자기의 트윗 하나가 뭐 은행을 세 개를 무너뜨린 거를 자랑스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철없는 놈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슈퍼 커넥티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지정학적 정치적으로 많이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미국 월드도 있고 또 러시아 월드, 중국 월드, 인도 월드 다 이제 분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블랙락 그 일경을 운영하는 회사죠.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애니얼 투자자 레터를 쓰는데 여기서 올해 파도로 이분이 2년 전에 ESG 얘기하면서 ESG가 뜬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투자자 레터에서 ESG 우리는 ESG 기업에만 투자하겠다 2년 전에 얘기해가지고 ESG 막그 이전에 단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기가 있었던 그래서 레리 핑크의 그 애니얼 레터는 항상 다 지켜보고 굉장히 중요한 하두를 항상 하는데 올해는 이코노미 프레그먼테이션 분절의 경제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고 3.5에서 4%가 계속 지금 그 연준 타깃목표 2% 그다음에 어제 CPI하고 5%거든요. 근데 지금 한 3.5에서 4% 정도까지 몇 년간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될 거다. 이게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지만 이게 그 공급망 붕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공급망 붕괴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분절의 경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개요의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세큐리티예요. 사실 우리 지간시기업 패밀리에서도 중요한 비즈니스인 그 사이버 세큐리티인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2023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1위가 AI고 2위가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이버 세큐리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텀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한 공개화하는 걸 꺼려하고 이런 문화적인 습성이 있고 또 사이버 세큐리티가 좀 프래그먼테이션이 심해요. 사실 여기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더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고 이 AI와 사이버 세큐리티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난해도 보면요. 10대 데이터 유출 사건 미국 기준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주로 이제 이게 10대 10개인데 코스타리카 정부 피해, LA 스쿨 디스트릭트 해킹, 그 다음에 뭐 기부행공, 원유업체, 적십자 이게 보면은 기업은요 여기 10위하고 9위가 있고 그 다음에 렉스페이스도 있고 이런 여기도 뭐 기업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데이터 유출이 정부나 아니면 카운티, 그죠? 그 미국 카운티 그리고 그 정부 코스타리카 이거 큰 거였어요. 이게 난리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NGO 이런 그 다음에 이게 그 원유업체,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업체 여기에 대한 타겟으로 지금 가고 있죠. 사실 이 미국에 특히 이제 뉴멕시코주에 베르날리오 카운티 랜섬웨어 공격을 했는데 이때 베르날리오 뉴멕시코주 미국이거든요. 미국 뉴멕시코주의 베르날리오 카운티 3개월간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아. 해킹이 돼서. 그리고 그다음 동네가 그냥 마비가 되는 거. 그냥 3개월간 그냥 경험이 없어. 여기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타겟이 그쪽 그 사이버 세큐리티가 부족한 인프라 그다음에 카운티 주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 카운티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타겟으로 해서 랜섬웨어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셨듯이 공공하고 민간 성역 없는 사이버 공격이 지금 가장 큰 좀 트렌드죠. 그래서 공공 특히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좀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AI 해킹 그거는 좀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정부 해킹 자체가 이제 정부 스폰서드인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뭐 가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민간 기업이 그걸 수익화하기도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이런 민관 합동 해킹, 민관 합동 대책이 아니고 민간 합동 해킹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것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할 거고요. 정부 간의 그 공식 비공식 사이버전이 더 격화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데이터 조작이 아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베디드 사이버 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기업들이 지금 머신러닝 하고 또 MLOps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드버서리얼 머신러닝이야. 그래서 아예 잘못된 데이터셋을 넣어 거기다가 잘못된 데이터셋을 넣어서 아예 결과 자체를 잘못 내게끔 나오게끔 하는 이런 완전히 인베디드 AI 사이버 어택이 앞으로 데이터 조작 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게 메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데이터 오염이잖아요. 잘못된 값이 나오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왜냐 이 GPT가 됐건 뭐가 됐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두고 보세요. 검증을 안 해 이제. 검증 안 할 거예요. 다 믿어 그냥 다. 이 결과가 맞는 거. 그럴싸하게 얘기하니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처음 모델이라는 게 원래 모델이라는 개념이 원래 처음부터 개발을 하지 않죠. 있는 걸 라이브러리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텐서플로 파이터치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막 갖다가 와서 써서 자기네들이 이제 파인 튜닝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드 한 줄이라도 누가 확 넣어버리면은 프로그램 전체가 변하는 거죠. 이게 아예 인베디드된 사이버 어택이 이것도 이제 사이버 어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또 GPT 같은 경우는 GPT 3.5 즉 챗 GPT 같은 경우는 이걸로 뭐 해킹하는 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지지난달이죠. 마이애미에서 해킹 대회가 있었는데 챗 GPT에서 우승했대요. 이걸로 해킹. 예, 그러니까 그 해킹 코드 짜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우승을 하면 여기 인간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해커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예측하는데 활용해서 이제 조작하는 코드를 하고 이게 시간을 옛날에 숫자가 없다는 게 확 절약하는 거죠. 이게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우승한 거잖아요. 방어는 여기까지 좀 할 수가 있는데 GPT-4는 이 해킹이 굉장히 막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는 GPT-4가 이제 시간 문제고 이제 이게 헬게이트가 열린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헬게이트가 열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앞으로 GPT와 그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재택근무 타겟 공격하는 미국은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타깃해서 재택근무를 공격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 기기들도 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도 뭐 알렉사하고 또 구글 홈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 옛날 게 돼가지고 이거 잘 안 써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나중에 다 해킹 도구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IoT 기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해킹의 관점으로 사이버 세큐리티 관점으로 보면 모든 IoT 기기들이 다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펌웨어 보안 패치 이런 거 잘 안 해요 옛날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커들이 GPT도 있겠다, 또 디바이스도 많겠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는 앱, 모든 게 다 해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이제 아무도 믿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RSA 때 작년 RSA 때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메인 쓰임이었는데 올해도 저희 이달 말이죠. 다음 주에 RSA에 저희 더 밀크도 가는데 지난해도 갔지만 요 개념이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덕트이라기보다는 마인드셋과 철학과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걸로 이제 이규제큐티브 오더도 내렸었죠. 그래서
이게 미 연방 정부 디지털 인프라를 다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로 전해놔라라는 명령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웹3 또 이제 랜섬웨어 서비스죠. 이것도 이제 메인 트렌드로 이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킹 해커들이 이제 핵티비즘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해킹이 이제 핵티비즘으로 변신을 해서 이게 내가 마치 정당하게 해킹하는 거다. 너희는 해킹해서 뭐 미안해 이런 게 아니고 돈 내놔 이런 게 아니고 야 너희는 해킹 당할 만해 이러면서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철학적으로. 니들은 해킹 당할 짓을 했어. 왜 몰라? 그냥 너희는 그래 이러면서 핵티비즘으로 계속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요 메인 트렌드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사이버 세큐리티와 사이버 세큐리티 보험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이제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위험과 또 이런 사이버 세큐리티 위험,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한 방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가지 않으면은 서비스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한국에 이루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루다 챗봇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성희롱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이루다 만든 그 회사들이 잘 만들긴 했지만 이게 사회적인 그 난리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성희롱이나 아니면 다양성 이런 그다음에 해킹 이런 문제들을 안에다가 내장을 하면서 개발을 했다면 그런 코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챗GPT에서 성희롱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답이 안 나와요. 응? 챗GPT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근데 걔네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인베디드 에틱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장형 에틱스, 그러니까 인베디드 에틱스, 그러니까 그 철학, 윤리와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그게 이제 세큐리티죠. 그것도 보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그런 아직도 보안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인베디드 에틱스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에틱스, 윤리는 뉴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뉴 머니야. 이제는 철학은 머니고 윤리는 비즈니스예요. 그런 앞으로 그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이건 CES 때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혁신의 중진국 26위 우리가 혁신하면 대한민국 하면서 막 K 막 하는데, 특히나 CES 때는 한국이 막 돈도 많이 쓰고 한국 가서 막 하는데 우리가 26위 충격이 26위 혁신 중진국. 왜냐면은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다이버시티는 D학점이고요, 프리덤 B학점, 브로드밴드 휴먼 캐피탈 이런 거 되게 R&D 많이 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낙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이버 세큐리티예요. 이게 사이버 세큐리티가 낙제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핀란드 1위, 에스토니아 3위, 막 스웨덴 막 이러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일본보다 못한데 일본 이게 26위예요. 26위. 이게 왜? 사이버 세큐리티가 우리 투자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사이버 세큐리티에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됐다고 하지만 한국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인드셋이 굉장히 후져요. 사이버 세큐리티요. 안전에 대한 그 인식이, 이게 사고가 나야 터지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야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마인드셋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버 세큐리티, 그 다음에 에틱스 이런 투자를 되게 쓸데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마인드셋이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F자가 나오면은 모든 게 이게 순위가 갈 수가 없죠. 낙제가. 그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한 투자가 좀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요 투자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보안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변할 거고 앞으로도 보안과 AI가 GPT AI가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큰 플랫폼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다면 왜 GPT 또 생성 AI는 혁명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저는 물론 사이버 세큐리티 전문가도 아니고 또 AI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전문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 논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에요.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이게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정보와 사람 간의 관계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이 논문이고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예를 들면은 이 트랜스포머죠.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정보를 찾을 때 어디 30년 전에 어디였죠?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면 터미널이 한 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찾아. 터미널 찾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그죠? 우리 좀 약간 여직 있는 사람, 요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면. 근데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게 WWE가 나왔어요. 이게 딱 들어가면 딱 나오는 거죠. 와우, 야 이게 정보를 늦게 찾나?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하이퍼링크고 이 하이퍼링크 방식이 바로 야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한 게 포털이었죠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정보를 찾는 방식이고 이러다가 1998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1998년에 나온 게 페이지랭크. 이 바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이 1998년 논문 페이지랭크 그 논문에서 바로 구글이 나왔죠. 그거를 회사를 만든 게 구글이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게 이제 검색 광고죠. 그 이전까지 검색 광고 나오기 전까지는 구글은 그냥 순수한 리서치 회사였어요. 검색 광고가 나오기 전, 키워드로 나오기 전까지. 뭐냐면은 페이지랭크의 핵심은 뭐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가설이에요. 내가 서치를 많이 하고 키워드를 많이 하면 그게 더 중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이 바로 페이지랭크예요. 그 페이지랭크에서 나온 회사가 구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서치 엔진, 그리고 거기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 왜냐면 키워드가 가장 많이 중요하니까 그 키워드를 팔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구글이고 오늘의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지랭크 방식이죠. 근데 구글에서 2017년에 구글 연구소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트랜스포머는 바로 이겁니다. 정보를 하는 방식이 이제 그냥 검색이 아니라 인터넷이 얘가 스스로 강화학습시키고 또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얘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만들어내는 정보가 이제 서치가 아니고 정보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생성하는 이 방식으로 만든 게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스탠포드에서 이거는 파운데이션이다라고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인터넷이요 이제 얘가 그 전까지 딥러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 데이터 넣고 다 이제 깡그리 넣어가지고 다 데이터를 넣어서 얘가 내가 I love 하면은 예측, I love 하면 예측하고 생성하는 거예요. I love 하면 뭐죠? 뉴욕일 수도 있고 여기 좀 지란지교가 나오겠나요? 그렇게 여기는 지란지교잖아. 그거는 I love 뉴욕은 이제 뉴요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고 여기는 지란지교가 있으니까 I love 지란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하고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터넷이 이제 예측하고 생성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파라미터가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가 뉴런 수거든요. 이 뉴런이 많을수록 1트릴리언까지 왔잖아요. GPT-4에 의해서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 할 때
2억 개가 좀 테라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수가 이 정도로 얼마나 많이 이게 빨리 그 계산하고 또 생성할 수 있는 양과 그 스피드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지금 현재 GPT-4를 했고 지금 그 오픈AI는 GPT-5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GPT-5 익스포넨셜한 정보에 익스포넨셜이 우리 아까 처음에 봤죠. 기하급수적인 그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이게 근본적인 변화냐? 정보와의 관계도 이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예측 생성하는 거고 이게 트랜스포머고 요게 이 이름을 트랜스포머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GPT가 뭐죠?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예요. T 트랜스포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랜스포머. 제너레이티브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다가 이제 랭귀지를 넣은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왜냐면 제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그 예를 들면 번역이라든지 그 언어의 장벽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다 텍스트로 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 이 언어가 제일 비즈니스 모델도 되고 여러모로 인류에도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넣었어요. 이 말뭉치를 넣었어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를 또 예측하고 생성하는 이게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입수하고 생성하는 AI 도구, 말뭉치를 학습하고 확률적인 분포로 시퀀스를 예측하고 생성해내는 게 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제가 GPT에 물어봤어요. 우리 질환 소프트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그죠?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질환 지경은 여기 보니까 일본어로 술가음실을 짓기 사유식 인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수근 대표님? 네, 홀딩스 대표님인데. 홀딩스 대표님. 그러니까 질환지교 이수근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수근은 방송인이면서 MC를 자신에게 질환지교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됐는데 그가 술을 좋아하고 다른 연예가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술에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 이슈가 있어서 술을 자제하고 건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게 환각 정보라고 네. 하는데 거짓말. 예, 거짓말 하는 것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측 생성. 얘는 예측하고 생성하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스탑하지 않아요. 예측하고 생성해. 아무 말이나 아무 말. 근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끔 얘가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고쳐주지 않으면 이걸 오케이 하면 얘 여기다가 이제 그 라이크 누르면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이제 디스라이크 하지 않고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예측하고 질환지경 이수근 하면은 계속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이게 좀 재밌으라고 넣어봤지만 그래도 GPT를 이해하는 이게 우리가 GPT 수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게 인터넷 자체가 얘가 스스로 예측하고 생성하게끔 돼 있는 모델이 GPT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잘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얘를 그래서 얘한테 가점을 주면 앞으로 얘가 이제 강화학습을 하고 얘한테 인센티브를 또 주면은 라이크라고 인센티브를 주면은 또 계속 요 학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는 나보다 뭐를 나보다 뭐 더 잘하는 AI가 된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였죠? 이게 나보다 바둑 더 잘 두는 AI가 된 거죠. 그게 이 알파고였잖아요. 지금 알파고 이후에 그 바둑에 사람이 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죠. 알파고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GPT를 보고 아이폰 모멘트라고 얘기했냐면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제이슨 왕도 그렇고 아이폰 모멘트. 왜냐면 아이폰 모멘트가 뭐냐면 그 이전에 나온 건 다 앱솔릿 다 구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이폰 나왔을 때 핸드폰 이거 이상했잖아요. 앱스토어도 안 돼? 막 이런 거. 이게 지금 이거 나온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인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알파고 나온 다음에 바둑의 미래는 끝났어요. 체스 나온 다음에 아니 그 체스도는 그 인공지능 다음에 체스를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바둑을 기기가 그러니까 AI가 더 잘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둑을 AI가 더 잘한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바둑이 인간의 창의적인 게 아니었고 굉장히 기계적인 놈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막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한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기계적이고 상당히 기계화가 가능한 그런 거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게 AI의 등장 이전과 이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얘 그렇습니다. 얘가 AI예요. 얘가 AI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입력하기 전까지는 빵이에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 입력하기 전까지는 아무 결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를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얘는 나보다 더 계산 잘하는 얘가 되는 거죠. 이거 스마트폰에 쥐어준 뒤로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 계산기 나온 다음에 뭐가 없어졌죠? 주산학원이 없어졌죠. 주산학원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 뒤로 물론 그 뒤로 이제 주산학원 같은 비즈니스가 또 나왔지만 그 이전에 칼큘레이트 한 다음에 이때도 막 주산이 필요해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거 나온 다음에 야 머리 좋게 하려면 주산이 필요해.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게 됐죠. 이제는 나보다 글 더 잘 쓰는 AI, 그림 더 잘 그려. 사실은 글과 그림과 웹툰 작곡, 실력 특히 작곡이 인간이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림이 굉장히 그 인간의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인 행위였다. 굉장히 기계적인 플레이였다라는 거죠. 이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 영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아이폰 모멘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폰 모멘트는 무슨 뜻이냐? 새롭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세핑이 나왔다. 뭔가 와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 아이폰 나오기 이전에는 다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해요. 구식이 돼서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GPT 나온 다음에 이연사 이러면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성업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을 거예요. 학원 라이크한 산업들 많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없어지는 산업도 분명히 있겠고요. 주산학원이나 이런 데처럼 웅변학원처럼 하지만 새롭게 웅변학원 그렇다고 뭐 주산학원, 웅변학원 없어졌다고 새로운 학원 더 나왔어요. 컴퓨터 학원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는 많이 변할 거지만 그 인간의 뭔가는 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GPT 이후에 어떻게 인터넷과 정보 학습하는 방식이 바뀌고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런 걸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 게이츠는 The Age of AI has begun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 리드 오프먼 같은 경우는 지금 인라이먼트 시대다, 계몽의 시대다, 막 그다음에 페이페이디 같은 경우는 인플렉션 포인트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트랜스포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랜스포머 예측하고 생성의 트랜스포머인데 얘가 말뭉치를 학습한 게 LLM이고 얘가 이제 GPT-4 랭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what if 만약에 GPT-4 something 그러니까 예측하고 생성하는 뭘까요? 예측하고 생성하는 기계가 나온다면 뭘까? 로봇이 나온다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이거 사이파이 영화에 나오는 내가 딱 일어나면 로봇이 나한테 막 커피 갖다 주는 얘가 예측하고 생성하는 거예요. 아침에 얘가 우리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꼭 마신다 들으면 우리가 트레이닝 시키면 얘가 아침에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측하고 생성하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지난해 11월 챗 GPT 나왔을 때 알파고의 딥마인드가 가토라는 걸 공개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AGI라고 AGI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인공지능. 이게 좀 더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랭귀지가 LLM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이거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에도 쓰이고 게임할 때도 쓰이고 실제 수행할 때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LLM 트랜스포머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딥마인드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가 LLM 보면서 야 이거 예측하고 생각이 되네. 구글에서 이거 구글 자회사잖아요. 응? 야 이거 되네. 딴 데 적용해 볼까 해서 만든 게 로봇 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테트리스하고 예측하고 생성하는 이게 구글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게 프로덕트화하는 게 좀 늦은 거죠. 눈치 보느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이제 냄새를 디지털해요. 이건 또 구글 리서치 논문입니다. 이 그러니까 그 냄새를 지도로 만들어서 이 향을 디지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각, 청각 이런 게 다 지금 사실 앞으로는 냄새가 예측하고 생성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냄새를 디지털화해서.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면은 그 아침에만 다른 공기가 나올 수 있고 다른 향이 나올 수 있어서 기분이 좋게 하는. 이게 칙칙 뿌리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제너레이터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기 모기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기를 싫어하는 향을 뿌리는 거 인식하지 않게. 얘가 제너레이터가 돼요. 제너레이터가. 그 정도로 앞으로 예측하고 생성하는 하드웨어. 얘는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요. 위딩스라는 데가 소변분석 솔루션 냈어요. 이게 뭐냐면 건강검진 가면 소변검사부터 하니까 그걸 집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집에서 소변검사 분석하는 솔루션.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많았지만 이거를 좀 피저빌리티가 있게 만든 회사가 이 위딩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게 나왔다 신기하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시그널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예측하고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게 실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The Age of AI 그리고 이 Moment of Enlightenment 이런 아주 그 thought 리더들이 글로벌 리더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험한 말, 새로운 시대, 변곡점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게 새로운 거다라고 새롭고 근본적으로 바꿀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게 지금 인터넷과 내가 이제 정보를 찾는 방식,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방식, 또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이런 것도 구분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이 제너레이티브 썸띵이 될 거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썸띵 하는 기계가 이제 하드웨어가 되고 제너레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이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게 초기화면 TCP/IP 기반의 인터넷 검색 방식이 2년 내에 많이 좀 트랜스폼 그야말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IoT란 이런 거 바뀌게 된다. 인터넷이 바뀌는데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데 사물에 그냥 연결된 거, 커넥트 된 게 IoT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옛날 게 되는 거죠. GPT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예측하고 생성하는 of things, 제너레이터, 그래서 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코멘데이션, 이것도 머신러닝 기반의 리코멘데이션인데 인터넷에 넷플릭스 추천되듯이 이것도 다 옛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인터넷에 요즘 넷플릭스에 누가 추천하는 거 보니까 다 2위부터 10위까지 보시. 그냥 다 이미 내걸 알고 2위부터 10위 남들이 보는 거 또는 추천된 거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인터넷과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확산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또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또 특징이 그냥 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가지고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좀 그 우리가 삼투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확산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삼투되는 확산되는 뭐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좀 그 삼투되는 그런 인터넷 삼투되는 인터넷 또 AI의 삼투 현상 이런 뭐 어렵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문학과여가지고 한문학과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모르겠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이 이제 끝나가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제너레이티브 something, 제너레이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끝나간다. 물론 이것도 이제 알렉사 여기다 이제 앱솔릿 됐잖아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제 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GPT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희 더 밀크에도 밀크 가보시면 이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묻는 질문이 이럽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검색어로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유튜브에 많아요. 보시면 심지어 하루 30만 원 오케이? 이러고 검색 4번으로 3분 만에 월 100만 원씩 이거 정말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거. 응? 막 주로 이제 우리가 GPT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한 혈안에 돼 있어요. GPT로 어떻게 뭐 해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돈 벌기야 이렇게. 예. 이런 정보도 좋습니다. 이런 정보도 좋은데 요즘에 제가 지인들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긍정적이라고 봐요. 교육 현상 좋습니다. 여기도 제 지인들이 있어요. 좋아요. 예,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이런 정보도 있다. 근데 우리는 지안 패밀리고 또 저희도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좀 더 원천 정보를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정보가 없는 게 사실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요. 이거 보면 오픈AI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오픈AI 홈페이지 가보면 이 어떤 자기네들 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나올 것인지 이미 다 있어요. 이거 한 1개월마다 페이지가 늘어나요. 계속 사용 사례가 제가 처음에 들어가 봤을 때는 한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또 3-4장 있더라고요. 요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미 요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 아이디어 또는 뭐 새로운 우리 회사의 지안 패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프롬프트 이런 리드 오프만이죠. 이분이 리드 오프만이 오픈AI 2대 주주예요.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분인데 리드 오프만이 GPT-4 책을 GPT-4와 함께 냈어요. 왜냐면 GPT-4를 1년 전부터 썼거든요. 그러면서 내놓자마자 책을 썼는데 이것도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 GPT-4의 어떤 그 사업별로 아이디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AI가 앞으로 진짜 이게 우리가 항해다. 이거는 이게 이따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라는 거는 꺼질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항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새로운 디지털 용도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좀 찾아가는 그런 항해하는 심정으로 특히나 즐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탑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요? 배 타시면? 배 타면 이런 거 한 번씩 이거 즐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영화 나왔을 때 우리도 대학을 이렇게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까 이제 인터넷이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이 AI가 얘를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어시스티브 인텔리전스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뭔가 터미네이터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여러 가지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더 디파인을 해서 어그먼팅
어시스티브 약간 뭐 좋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얘는 그 증강해주고 도와주는 앰플리파잉 해주는 인간의 능력을 앰플리파잉 해주는 인텔리전스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게 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 그동안 AI가 2차원적이라면 앞으로는 그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AI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이번 GPT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인간은 1 플러스 1은 2라고 하지만 이 3차원 AI의 때는 1 플러스 1은 11이 될 수 있는 인간과 AI가 합치면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더 이상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같이 하는 건데 혼자 할 일도 없어요. 얘가 시키면 돼. 그래서 이 AI의 일을 더 잘 시키고 부리는 게 경쟁력이고 연봉 상승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하는 분들 많죠. AI 코딩 하시는 분들. 그래서 코파일럿 써서 이미 55% 절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엔지니어 난리 났어요. 사실 그래픽 엔지니어들 건축 난리 났습니다. 그쪽은. 지금 300시간 할 걸 1분 만에 줄이는 거죠. 이때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파일럿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했죠. 그래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팀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시만 하면 나오고 또 나오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더밀크도 이미 전체 우리 리서치팀의 30% 이상을 이 GPT를 써서 일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더밀크는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써서 유튜브를 이미 만들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기사를 도와주는 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GPT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GPT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종간 합성이 느려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그 다른 예를 들면 이종간에 합성하는 결과를 내면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얘가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건축계가 난리가 나게 이런 거 하나 이게 상상을 하려면은 인간이 이걸 상상하려 이거 한 3달 걸렸어요. 이런 거 만드는데. 왜 건축은 뭔가 기괴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도 받고 막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만들잖아. 이거 1초 만에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건축계에 있는 분들은 나 이제 잡이 다 없어졌다. 이 건축의 대가들이 지금 막 이거 몰래 쓰고 있어 몰래. 왜냐 이게 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제 뭐 소에 뭐 우주선 있는 걸 그려줘 뭐 해가지고 1초 만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1초도 안 걸려서 하니까 얼마나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바로 발렌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혹시 아시죠? 요거 이제 이 그림인데 이거 밈으로 많이 돌죠. 이게 뭐냐면 발렌시아가 그림에다가 해리포터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AI로 만든 거예요. 그 해리포터에 있는 주인공들 이미지랑 그 발렌시아가 이미지랑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발렌시아가 모델이 된 해리포터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그냥 그 발렌시아가하고 그 해리포터랑 섞을 생각을 인간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지금 이거 나온 다음에 또 난리 났어요. 밈들이 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렌시아가 위드 그 축구 선수들, 뭐 축구 선수들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밈이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아니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막 엄청나게 많은 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그러니까 이종간에 섞는 그런 거에 능하다라는 걸 알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이게 그 감정을 가진 기계처럼 보이는 AI가 많이 나왔고 이거 코딩만 하면 된대요. 이거. 그래서 로봇이니까 AI가 나랑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나온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말고 그거를 때리지 말자. 야, 너 잘해 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그런 놈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애견들 굉장히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가진 로봇이 애견보다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가 대화를 하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 다치진 않잖아. 그러니까 암은 안 걸려 이 로봇.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계가 곧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정된 내일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닌 겁니다. 이건 예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AI가 그러니까 로봇 감정을 나랑 대화하는 로봇이 나온다고 우리가 절대 놀랄 일은 아니다. 이게 예정이 돼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AI가 이제 도구일 뿐 창작물의 저작권은 없다라는 게 아까 우리 질환지교 검색어를 쿼리를 넣었을 때 나왔지만 여기에 진짜 될 거 가짜 됐지만 거기에 대해 허위 정보를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고 진짜 정보를 어디서 있는 진짜 정보를 갖다 쓴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짜 정보, 그 진짜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아무도 몰라. 그냥 알아서 긁어서 나온 거예요. GPT는 거대한 표절 도구예요, 그냥 표절 도구일 뿐이야. 걔한테 무슨 IP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생성된 작품에는 저작권은 없는데 원천 자료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인간이 거기다가 창작을 붙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제 미국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 영화 대본 쓰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왜냐 미국에도 퀴즈쇼가 유명하잖아요. 퀴즈쇼.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이런 퀴즈쇼가 있는데 한국은 요새 없죠. 근데 퀴즈쇼 대본을 얘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퀴즈쇼 대본하는 애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나 뭐 먹고 사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나온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GPT가 예측하고 생성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LLM뿐만 아니라 아까 가또 보셨듯이 곧 오프라인 또 로봇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올 거고 또 아까 첫 모델 말씀드렸지만 보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인간의 이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가 정말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얘가 창의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넣는 것들이 이제 프롬프터죠. 프롬프트 명령어를 누가 잘 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많이 달라질 거고 조금 더 아까 발렌시아가처럼 좀 더 이중간을 합성하는 창의적인 그런 결과를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게 중요해질 거고요. 특히나 이건 우리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위대한 인류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존 레넌,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 또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실행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류가 되듯이 인공지능과 같은 도구가 나왔을 때 정말 be unique하고 차이점이 be different, 차이점을 보여주고 용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인간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육 격차나 이런 것이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재교육이나 또 업스킬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GPT에 대한 이해를 일단은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트렌드에 대한 이해 먼저 이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구분을 못하게 막 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께는 저희 더 밀크에 이런 정보들이 더 밀크에 있거든요. 더 밀크에 있으니까 여기서 찍으시고 하면은 저희 더 밀크 1개월 무료 구독권을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잘 들으셨나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번
해주시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제가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회사가 지금 29년 차.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10년마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C통신 시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가 인터넷이 하나의 큰 변화였고, 그리고 모바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지금 AI가 그 정도의 변화가 된다,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상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매경에 있을 때 모바일 기사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뭐 기사를 많이 쓰고 그 당시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모바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해지니까 모바일을 비즈니스로 내세우는 회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비즈니스가 됐듯이 지금 AI도 앞으로 일반화될 거고요.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 AI 또 비즈니스 전환하는 거에 대한 또뭐 기본적인 DNA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AI 같은 기술은 이제 우리 그 배관, 우리 여기 건물에 보면 배관이 안 보이잖아요. 배관 안 보이는데 우리가 겉으로 이제 깔끔한 사무실이 있는데 뒤에서 얼마나 그 뭐 스위치 시스템이나 배관 시스템이 얼마나 뒤에서 일 작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AI 같은 경우도 뒤에서 엄청난 일을 할 거고 앞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이제 내재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앞으로 이제 그 GPT 이후에는 좀 모바일이 기본적으로 됐듯이 AI가 또 기본화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장한 또는 뭐 something 비즈니스를 좀 기본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여쭤보면 웹3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웹3 저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GPT하고 지금 당장은 아닌데 GPT하고 크립토랑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 AI로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그 결과값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NFT로 올려서 진품을 이게 진짜 정보다라는 거를 뭐 인증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여기 생성된 그 제너레이티브 AI로 생성된 결과물을 또 웹3로 저장해 가지고 또 그것을 또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크립토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웹3하고 젠 AI는 좀 결합될 것으로 좀 보이고 지금 현재는 뭐좀 따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다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실 제가 뭐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그 크립토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근데 크립토 처음 나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 막 난리는 났었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까지 막 들썩들썩거리지 않았는데 지금 뭐 실리콘밸리는 거의 뭐 뒤집힐 정도로 많이 변화가 많이 심하고요. 심지어는 뭐 그 투자는 요즘에 얼어붙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GPT는 그냥 묻지마 투자를 막 하거든요. 어디서 뭘 튈지 모른다, 어떤 비즈니스가 나올지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좀 많이 실리콘밸리가 들썩들썩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Web3 또 NFT 그리고 Web3 또 AI 또 여기 또 메타버스랑 또 붙잖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제 3D 공간으로 가고 메타버스를 다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런 생성 AI에 대한 공간 그리고 이게 온오프라인하고 연결되는 게 앞으로 다 머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로 이게 어느 시기에 먼저 오느냐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먼 미래에 벌어질 건 과소평가한다는 그런 그 속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가온 거는 막 난리 날 것처럼 하다가 또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니글렛 하는 게 아까 빌 게이츠도 그렇듯이 지금 메타버스나 웹3나
그 생성 AI, AI의 변화 앞으로 당장 변화 뭐 하이는 반드시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미래 비즈니스 바꿀 만한 그런 기술들은 거는 좀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 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혹시 네 이기복 기자님. 요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업무에 쓰고 있는데 그 챗 GPT에다가 이제 질문 내용을 기업의 중요 정보들을 막 때려넣고 해갖고 뭐 삼성에서도 이제 뭐 막는다 뭐 전용 챗 GPT 창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만 뭐 쓰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보면은 결국엔 챗 GPT를 못 쓰게 하는 모니터링하거나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보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호 측면에서 챗 GPT를 활용하는 사례, 미국에서 그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챗 GPT를 정보 보안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GPT를 해킹하는 거 보호하는데도 해킹에 보호하는데도 이제 예전에 지금 같은 그 정보 보안을 개발하고 이런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코딩도 계속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GPT로 하면 코딩 코파일럿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완할 때 상당히 유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성이나 이탈리아에서도 금지했거든요. 이탈리아는 국가에서 GPT 못 쓰게 하는 건데 그게 저는 맥센스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런 거 어떻게 막아 촌스럽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다 쓰는데 우리 왜 못 써? 이거는 좀 낡은 생각이라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안 그 삼성도 절박하게 나오는 얘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기업 거기 넣는 쿼리 자체가 다 나오는 걸 다 오픈 AI가 가져가면은 삼성에 있는 정보가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고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삼성 GPT 이런 거 내부에서 사실 삼성은 고민하는 게 이 GPT를 써야 되긴 할 거예요. 왜? 직원들의 생산성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GPT를 쓰는 직원들하고 안 쓰는 직원들하고 생산성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생산성이 우리 직원들이 GPT 안 쓰면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안 보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보안이 걱정이 되니까 아마 뭐 삼성 GPT 같은 경우 만들어서 그룹 내에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규모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보안 문제 걱정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랑 패밀리도 GPT와 보안 관련돼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세큐리티 문제예요. 사이버 세큐리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정책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좀 생각과 대안 이런 것들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멍청한 짓일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인터넷 막으면은 후진국이라는 평가 들었는데 지금은 중국식 인터넷이잖아요. 이게. 막고 내부에서 키우는 거. 그게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GPT 못 쓰게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좀 크지 않을까? 네이버는 카카오가. 네이버 카카오만 쓰게 하면 물론 국내 업체들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못 쓰게 한다면 국내 업체도 좀 크지 않을까요? 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GPT 지금 IP 막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누군가는 VPN을 운영해서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마 또 아니면 스타트업들도 지금은 GPT 쓰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해서 키워가지고 또 수출할 수도 있고 저는 와이나 중국식 인터넷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한국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지금 LLM 아까 모델도 보셨지만 네이버도 있고요, 카카오도 LLM 많이 가지고 있고, LG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도 가지고 있고, KT, SKT도 다 LLM 모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으로 상당히 상위권이죠. 일본보다 훨씬 낫죠. 일본은 자기 포털이 없잖아. 다 저거였고, 야후 재팬이었고, 지금은 라인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GPT 라인이 많이 해줘요. 일본은. 그 다음에 거기 야후 재팬이고, 일본 자체 포털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 외국산의 인터넷에 의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욕 먹겠죠. GPT 못 쓰게 하면 욕 먹겠죠. 뒤따 먹겠지. 후진 막 생각해볼. 그 정도로 지금 변화가 심하고 중국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중국이 스마트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바람직한 길은 아니에요. 왜냐면 개방을 해야 우리는 또 성장을 하는 나라여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강하게 막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볼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질서질서이신다고 하셔가지고 하나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서비스에서 이제 챗GPT를 챗봇 형태로 좀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뭔가 서비스에 적용할 부분들을 좀 찾다 보니까 좀 실리콘밸리에서 보셨던 서비스들 중에서 이거는 챗GPT를 활용했더니 되게 혁신적으로 변했다, 이런 그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더 밀크에 이렇게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있어서 관련된 뭐 교육도 하고 또 센싱 업데이트도 하고 스타트업 연결, AI 스타트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요. 여기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많은 인재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어떻게 우리 회사랑 더 접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밀크에서 하고 있고요. 날리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제가 본 사례는 컨설팅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게 전 재밌게 봤냐면요. 오프라 윈프리 보시에요. 오프라 윈프리 보. 근데 오프라 윈프리하고 전혀 합의가 안 됐어요. 예. 가능한가요? 아까 저 발렌시아가하고 전혀 상의 없이 했듯이 오프라 윈프리에 팟캐스트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에 유튜브를 다 넣었어요. 대중적인 공개된 거 넣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보시 있어서 오프라 윈프리한테 상의를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대답을 해줘요. 그게 한 2개월 만에 만든 거고 한 대여섯 개가 쭉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순신이 나중일 기사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거는 하객진을 형성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 이게 스페시픽하게 나오면 그래서 그 정신과 상담 앱이 상당히 유익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그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나올 거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앱 중에 그게 제일 좀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포탈이 생기고 있어요. 프롬프트 포탈. 그래서 프롬프트 명령어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만 하면 프롬프트 입력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터키에서 이미 나왔더라고요. 터키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이스탄불이야. 보니까. 그래서 그 회사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 보니까 이미 명령어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2개월 만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레이스 그런
그 경주가 막 시작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처음에 웹3 블록체인 나왔을 때도 비슷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그 피지빌리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좀 유익한 그런 서비스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특징이 다 저렴하고 돈 안 들게끔 만들잖아요. 다 민주화되고 API 다 쓸 수 있고 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럴수록 더 좀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제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거기만 신뢰할 수 있어요. 사실 빅테크라는 게 신뢰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가 새로운 비즈니스고 철학이 새로운 뉴머니가 거기서 나오듯이 앞으로 이제 신뢰 이게 정말 AI의 커런시 통하는 트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 무형의 가치가 신뢰가 커런시고 철학이 머니고 윤리가 좀 비즈니스가 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GPT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따른 보안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바이러스라는 게 퍼지게 됐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해서 인터넷 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GPT하고 통신을 할 때 네트워크 패킷을 감지해서 보안적으로 필터를 해가지고 내가 지정한 패턴이나 이런 거에서는 질의할 때의 부분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품화되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제품화되고 있고 또 규제도 지금 동시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PT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어젠가 엊그제인가에 여기에 대한 안전한 그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게 그 특히 교육 현장, 우리가 산업 현장이니까 상관없는데 교육 현장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이게 생산성을 증대시킬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잘 가르쳐야 된다. 또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뭐 긍정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 그래요. 다 그 상향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논문들이 다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좀 골라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막자라고 이제 그런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이 이유 자체가 물론 out of date 된 마인드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학교 현장에서 막 쓰게 하는 게 옳은지 물론 그렇죠. 뭐 안 쓰게 한다고 안 쓸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GPT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받은 2개월밖에 안 되죠.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그 실리콘밸리 문화가 그 move fast, break things라는 빨리 움직여가지고 빨리 척결하자 이런 기존에 있는 걸 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게 좀 좋아하는 테크 가이드 그다음에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리콘밸리 하는 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로직을 알게 돼서 좀 뭐랄까 좀 wait a minute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방법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wait a minute에 대한 시각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GPT나 이런 변화의 영향을 좀 그 인식을 해가면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수용하는 것과는 좀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